그 글을 수필을 길게 썼어요. 춘원이 사릉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정화 선생이 그걸 상상을 해가지고 제2집을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정화 선생도 참 순수하네. 네. 이거는 뭐 그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거고. 지금 궁금한 게 돌베개가 2개인데 어디다 버렸을 텐데 이게 지금 찾을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명작의 고향 춘원의 사릉을 보겠습니다. 명작의 고향으로서 춘원이 머물렀던 사릉시대.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말로 돌베개의 시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춘원은 돌베개를 비우고 잤기 때문에, 그리고 돌베개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돌베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44년 3월에 춘원이 서울의 집을 떠나서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릉리에 조그만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농촌 생활을 하는 거죠. 광릉에 여기 있다가 해방을 만났고, 해방을 만나서 46년에 봉선사에 국어교사로 들어가서 한 학기 중학교 국어 영어 교사를 하다가 47년에 다시 사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4년 반 동안에 봉선사에 머문 시간을 빼면 4년은 거의 사릉에 머무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릉의 농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상당히 상징적인 면을 좀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비록 어리지만은 그 근처에 살았고 또 그 시골의 농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쓴 것은 요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그 시골의 모습을 정겹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밭 가느라 애써서 풀을 먹여서 살찌운 소가 밭 갈다가 지쳐서 말라가고, 요즘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벼타적하는 탈곡기 밟는 일꾼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솟는다. 이것도 아마 요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춘원은 이 시기에 돌베개라는 수필집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베개는 베개라고 하지 않고 돌벽에라고 그랬죠. 춘원 수필집. 춘원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하고 뜻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돌베개, 이 책은 춘원 이광수가 사릉에 가서 있던 4년 반 동안 그 동안에 자기 그 생활에 대해서 아주 소박하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문학 작품으로서 높이 평가되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자기의 혼이 깃든 책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광릉에 있던 봉선사에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개 사릉에 있던 이야기,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돌베개입니다. 사릉의 생활을 얘기할 때 벗 하나와 소 하나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친구라는 것은 박정호라는 자기를 도와주는 벗, 또 하나는 소를 친구처럼 본 거죠. 소를 사서 농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필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제비집이라고, 이것은 춘원이 사릉에서 전원 생활을 할 때 자기 집에다가 제비가 와서 제비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제비가 와서 집 짓고 새끼 쳐서 나가고 하는 얘기를 아주 꽤 긴 수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인 이정화 선생이 그때 같이 겪었으니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제비집을 그려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춘원 선생은 자기 책상 위에다가 여기 보는 이 불상을 늘 올려놓고 예불을 하고 경전을 읽고 그랬으니까 돌베개 시기에 춘원은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소를 자빠뿔소라고 그러는데 아마 뿔이 뒤로 이렇게 벌렁 나가져 빠졌어요. 그래서 가서 가족이 동원해서 소를 사왔는데 동네 사람이 그 소 못생기고 형편없다고 맨날 흉들만 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 소에 대해서 애정이 가고 또 이 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춘원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춘원이 자기 자신을 소로 생각한 거죠. 소가 자기고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군소리 안 하고 춘원의 생각엔 소라는 것은 석가모니 같고 예수님 같고 공자 같은 성인이다.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를. 그래서 춘원 생각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돌베개를 베고 누웠으면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지친 소의 한숨 소리를 듣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으면 소의 한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 지쳐서 한숨 짓는 소, 그것이 동일한 거죠. 그냥 바보처럼 일만 하고 자기 도와주는 박정호, 또 일만 하는 소, 자기도 어쩌면 죽도록 일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거기 와서 조용히 머물러서 시골에 사는, 그러니까 이 셋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춘원과 소와 박정호. 소를 뭐라고 했냐 하면 소는 장하고 인자하며 점잖고 욕심 없고 희생하며 자비롭게 봉사하며 해탈하는 과구의 시부도와 같다.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소를 생각합니다. 소를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찾냐? 그 소를 찾아가요. 소를 봅니다. 그 다음에 소를 어루만지죠. 그 다음에 소를 타고 가다가 보면 소도 없어지고 자막에만 남고 그 다음에 자기도 없어지고 천지만 남고 거기서는 자비라든지 그런 10단계가 나오거든요. 해탈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역시 불교에서 해탈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춘원 불제자로서 해탈을 했다 안 했다 보다도 적어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춘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그 4년 반 동안을 사령 생활에서 광릉을 포함해서 하면서 이제 책을 쓰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2년 동안은 절필을 합니다. 무념무상으로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일제 책을 안 쓰겠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절필을 하거든요. 그러면 봉선사에 갔다가 36년 교사 끝나고 47년에 돌아오면서 절필을 끝내고 책을 쓴 거죠. 그 책이 사실상 유명한 독립운동가 도산안창호거든요. 도산안창호를 그때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데 도산안창호가 이게 원본입니다. 놀랍죠. 사령으로 돌아온 지 5개월 만에 출판을 했어요. 참고문헌도 상당히 적었을 거로 보는데 도산기념사업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써냅니다. 속 표지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도산안창호라는 책 표지고 이쪽 거는 반도정신 백산기상 이승만,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47년이니까. 옆에는 1심 9국 백범 김구 선생의 축하 휘필이 있죠. 이것이 유명한 도산 안창호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위대한 책이죠. 그러면 춘원은 얘기하기를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은 둘이 있는데 역사에서는 이순신이고 이순신에 대해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다. 임시정부에 가서 같이 구성을 하고 독립신문 사장을 하고 사료편찬위원 할 때 다 도산 안창호하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역시 춘원이죠. 도산 안창호를 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로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전기를 쓴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임시정부 28 독립운동에서부터 임시정부는 그 투쟁을 생각하면 옛날 얘기 자기가 길을 꺾어서 굴절을 했지만은 예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도산 안창호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과거, 지난날, 자기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인데 다른 면에서는 일본 친일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그런 점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이제 떠오르겠죠.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이것은 그 도산 안창호 연구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문이 되는요. 사릉시대에 쓴 유일한 소설이 꿈이죠. 그럼 꿈이라는 것은 원래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얘기입니다. 낙산사 스님이 그 귀족의 여인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주지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려. 그 열심히 기도를 드리니까 스님이 바깥에서 문을 잠가놔서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죠. 기절을 해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꿈을 꾸니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서 아주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직업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은 여럿이 주렁주렁한데 굶어 죽고, 그래서 갖다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안 되겠다 이제 헤어집시다. 그래서 헤어질 때 서로 통곡을 하는데 주지 스님이 와서 웬 잠을 그렇게 자! 그러고 딱 치니까 깨니까 꿈이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애 묻은 자리에 갔더니 부처님이 하나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춘호는 이거를 갖다가 똑같이 쓰는데 뒤를 다리를 씁니다. 같이 도망을 가서 잘 사는데,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그때 약혼했던 그 남자가 아주 지금으로 치면 경찰에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찾으러 오는 거죠. 어느 놈이 그랬나.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결국은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받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깨니까 스님이 와서 딱 때려내. 꿈이다. 그러니까 춘원이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에다가 자기를 갖다 넣은 거죠. 자기가 붙들려서 그런 순간이다 하는. 그러니까 역시 인간은 꿈이다. 자기 일생도 꿈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화로도 아주 인기가 대단히 있고, 인쇄를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사줘서 이정화 선생 얘기는 피아노를 쳐서 그 피아노 이름을 꿈호 피아노라고 그랬다. 이제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릉 시기에 책을 쓴 것은 춘원이 돌베개를 써서 사릉 광릉의 삶을 알려주지만은 또 그때 어린 나이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와 있던 막내딸 이정화 여사가 그리운 아버님 춘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로서 그리운 아버님 춘원이라는 책을 쓴 거죠.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아주 대단히 흥미롭죠. 물론 어머니나 언니나 도와줬겠죠. 이분이 바로 춘원의 막내따님 이정화 여사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건강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춘원 아버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서 작년에 월간조선에서 보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수필집 돌베개입니다. 그럼 이 돌베개는 대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면 시기가 46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46년 9월 2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1년 뒤죠, 정확하게. 1년 뒤에 봉선사로 들어가죠. 구호교사로. 그 들어가는 2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48년까지니까 그 앞에 문제는 없습니다. 봉선사 9월 2일에 문갑이라는 아이한테 짐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봉선사로 들어간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갑이라는 아이는 사실상 문갑이 아니고 현종진이라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이제 그 제자들이니까 세상을 다 떠났죠. 이제 이미.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만났던 제자들 제가 4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좀 남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필집 돌베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전에 춘원의 작품하고 많이 다른 게 여기 생활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 돌베개 같은 걸 읽으면 너무 쉽고 너무 순진하고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순진해요. 깨끗하고. 그래서 사실 춘원을 비판한 서울대학의 유명한 김윤식 선생 같은 사람은 뭐 어렸을 때 하나도 발전되지 않고 상당히 평가절하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뜻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소박한 그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편도 쓰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돌베개 시기에 있어서의 춘원의 이런 생활이나 그런 것은 대단히 조용하고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이 춘원을 잘하는 피천득 유명한 수필가입니다. 그분이 한 3년을 춘원하고도 같이 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수필을 어떻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참 흥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나 신부가 되어야 될 뿐이었다. 정직하고 순진하고 아주 착하고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운호 스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참 대조적이단 말이야. 운호 스님은 스님이지만은 항상 밖으로 뛰어나가고 무슨 일을 그냥 하려고 하는데 춘원은 이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동양을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생각은 항상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스님이나 오히려 신부 같은 그런 생각을 한 분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이 돌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원학회에서 이번에 제목을 춘원과 해방공간으로 정했습니다. 해방공간이라는 것은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3년간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춘원은 1년 전 그리 왔죠. 그냥 돌베개 시기를 하면 오히려 그 해방공간을 포함하지만은 그러면 해방공간이라는 말이 춘원한테 아주 딱 맞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 일제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책을 갖다 금지시키고 했지만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죠. 춘원은. 일제로부터 사실은 해방이 된 거라서 엄박을 받았어요. 또 그 서울에 살면서 온갖 사람들이 신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비판을 하지만은 거기도 다 이제 팽개치고 시골 와서 조용히 숲속을 거닐고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채소를 심고 아주 그 전원적인 생활로 돌아온 거죠. 남이 볼 땐 위대한 춘원이 거기 와서 그런 걸 하고 있었냐 하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춘원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집에 좀 쌀이 풍부했으면 먹을 게 좀 풍부했으면 과일이 풍부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춘원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4년 반 동안 채소도 심고 곡식도 해가지고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조용히 생산한 쌀을 먹고 한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마음으로는 괴로웠지만 그러나 생각도 많이 하고 춘원이 무념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건 저는 부정합니다. 왜냐? 어떻게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생각을 했죠. 다념다상이지.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다만 글을 안 쓰고 또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쓴 거를 발표를 안 했을 뿐이죠. 이 시기는 춘원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일생을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자기의 일생이 50년에 끝날 줄을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50년에 잡혀서 끝났잖아요. 그럼 48년 9월에 서울로 돌아가는데 불과 1년 후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앞일을 모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때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정리한 책이었다고 말이죠. 도산한창호는 우리 독립운동 관계에 자기 일생을 정리한 책이 됐고 꿈이라는 것은 결국 그 동양을 뛰어다닌 그 일생이 꿈이었다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베개에서는 자기 일생에 대한 것을 아주 소박하게 잘 써놓은 거.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그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김윤식 교수는 춘원을 이 사릉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19살 때 가진 생각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파리통 속에 파리 같고 부엉이 같고 아주 순박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돌베개의 마지막 편이 뭐냐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을 인생의 기쁨으로 갔는데 내 나라라는 우리나라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긴 글인데 한문 한자 없고 아주 순수한 우리말로 쉽게 썼는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홍익인간을 얘기합니다. 홍익인간이고 신라의 화랑도
조의선인 고구려의 그다음에 고려의 승려, 이조의 선비 그런 것들에서 장점, 그 단점을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윤식 선생 같은 분이 볼 때 그런 개케묵은 옛날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요즘에서 우리가 K-팝이니 뭐 K-문화니 해가지고 요즘에 사실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끝귀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땅 위에는 화평,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 위에는 뭐 하느님이 있고 땅에 뭐 하고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라. 그게 그분의 그 책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땅 위에는 화평, 사람들에겐 서로 위함이 있게 하소서. 라고 빌기만 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 때다. 그 역사의 첫 일꾼이 바로 우리 민족이요. 그 세계의 첫 나라가 곧 우리나라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이 춘원이나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1980년대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내세운 아주 열렬한 구호 중 하나가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뭐냐? 독일의 크리스찬 볼프, 몰트만 신학 교수가 주장한 소망신학입니다. 그럼 소망신학이라는 건 뭐냐? 안락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느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빌지 말고 제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라.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소망신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남미의 구스타프 구테레지라는 신부가 갖다가 발전시켜가지고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투쟁적으로 싸워라. 투쟁 구호로 만들었죠. 신학을 이용해가지고 해방시키라는 게 해방신학이거든요. 춘원의 얘기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똑같다. 나는 그 시기를 겪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전국 교수 세미나에 가서 발표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비록 조용하게 아주 농사꾼처럼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흙에서 씨 뿌리면 추수하고 소 가지고 농사하고 산속에 가서 죽은 새가 있으면 묻어주고 숲을 바라보면서 이건 국립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이 52년에 광동 산림고등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 녹화를 했고 그 학교 1회 졸업생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교수도 되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끝으로 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은호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스님이 하도 싸우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도 닦는 스님이 싸웁니까? 그 사람들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중노릇만 하나 더 하는 것 뿐일세. 명언이거든요. 그러면 춘원에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춘원은 위대한 작가니까 굉장한 얘기 사랑에 가 있을 때 굉장한 뭐가 나오는 거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김윤식 교수처럼 뭐가 시시하다고 그러고 전부 평가절하를 하지만은 그 위대하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한다는 건 누구나 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춘원은 기본적인 문제로 소박하게 그냥 생산하는 그런 조형이 같지만은 그리고 다행히도 불행일 수도 있지만은 그 동안에 그래도 도산안창호라든지 꿈이라든지 돌벽이라든지 그런 자전적인 작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나는 이 광릉과 사릉을 명작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외에도 이미 춘원은 28년에 탄종회사를 썼지 않습니까? 사릉에서. 그 다음에 또 40년대 광릉의 그 세조대왕을 썼거든요. 그냥 광릉, 사릉 그쪽에 대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남양주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거기다 기념관을 만들고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광동학교나 봉선사하고 관계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연구와 그런 전시 같은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